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식당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동생의 제안을 어찌하다 보니 같이 식당을 하고 있네요. 시동생은 인생을 살면서 큰 아픔을 겪었어요. 아직도 아픔을 간직한 채 그 아픔을 이겨내보려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시동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를 참 길게 했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도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고도 결혼을 한 것을 보면 신기해요. 헤어질 때마다 이유가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잊은 채 결혼이란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시골에서 자란 남편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며 혼자 살았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고 시골엔 시아버지와 어린 시동생만 있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시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시동생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형의 집에서 살아서 그런 것인지 일찍이 철이 들었고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했어요. 제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미역을 물에 불리다가 미역이 주방바닥을 삼킨 적도 있었어요. 요리를 처음 해본 시동생은 미역이 물에 부풀면 그렇게 많아질 줄 모르고 한 몽지를 다 담근 거죠. 그때 그 당황하던 시동생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런 시동생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시동생까지 케어한다는 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시댁 식구가 아니라 제 아이다 싶은 마음으로 대했어요. 시동생 역시 그런 저희에게 늘 고마워했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꼭 보답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시동생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쉬는 것도 없이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고생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고생한 것을 알기에 시동생이 너무 기특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금방 이겨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월급을 받은 날 가족들의 선물을 사왔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첫 월급은 부모님에게 빨간색 내복을 사준다기에 사왔다며 저희가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사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축이나 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딸 역시 삼촌이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 시동생은 외투 한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생활비예요. 많이는 못 넣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겨우 첫 월급 받았으면서 도로 넣어둬요. 저도 이제 보태야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저도 보탤게요. 돈 바라고 그런 게 아닌데. 저도 알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안 그럼 저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그럼 잘 쓸게요. 고마워요. 시동생이 건네준 봉투를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것이 너무 대견했어요. 그 후로도 시동생은 월급날만 되면 생활비를 보냈고 저는 그 돈 덕분에 조금은 여유롭게 가게를 꾸려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시동생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외출을 하며 언제나 얼굴이 싱글벙글인데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며 언제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동생의 말에 의아했어요.
왜 무슨 일 때문에 남편 모르게 저만 따로 보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시동생은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며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만 말했어요. 시동생과 약속을 한 날이 왔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로 갔어요. 시동생이 지금껏 여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기에 어떤 사람일지 더 궁금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그곳에는 시동생과 여자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 여자는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고 시동생이 그 여자와 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희 도련님과 만난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 네, 반년 정도 됐어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제가 가게를 하거든요. 기철 씨가 저희 가게 단골이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맞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몇 마디를 나누고 앞에 있는 음료를 마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시동생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더 늙어 보인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나이 차이만이 나는 큰 누나와 막내 동생이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네? 저는 마시고 있던 음료를 내뿜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옆에 있던 티슈를 건넸어요. 저는 얼른 티슈로 입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기간이 중요하나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저랑 띠동갑이에요. 네? 저는 나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예방하고 있었지만 띠동갑이라니 너무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시동생의 나이가 고작 27인데 그럼 저 여자 나이가 39. 저보다도 2살이나 더 많다니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 있던 음료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형수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떡해요? 형님에게 소개시켜줄 때 반대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야 왜 시동생이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저만 따로 만나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이런데 남편은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동생은 나이는 생각지 말아달라며 결혼을 하는데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나중에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반대만 하지 말아달라며 또 한 번 부탁했어요. 시동생과 헤어지고 집에 온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저 역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싶거든요. 4-5살 연상이라고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띠동갑이라니 정말 아찔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먼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으로 집안일도 전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몇 시간 후 퇴근을 하고 온 남편 때문에 식사 준비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남편은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있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씻는 동안 급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장을 받은 게 있어서 급하게 밥을 하고 국 하나를 끓이고 고등어 한 마리를 굽었어요. 딸과 남편에게 밥을 주고 저는 입맛이 없어 먹질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왜? 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미리미리 약 챙겨 먹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럴게. 있잖아.
왜? 아니, 아니야. 싱겁기는. 나 국 좀 더 줘. 남편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동생이 퇴근을 했고 저는 언제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줄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시동생도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뜻 나서기가 힘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힘든데 어찌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겠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당장 헤어지기가 힘들다면 연애라도 좀 더 해보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괜히 시동생과 남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다음날 집안일을 해놓고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시동생과 만나고 있는 그 여자였어요. 저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잠시 뒤 그 여자가 집으로 왔고 저는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그 여자는 들고 온 종이 가방을 제게 웃으며 건넸어요. 주말에 여행을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사온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달라고 계속 들이미는 통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반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만이라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다며 벌써 가게를 차린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모아놨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더 오래 산 만큼 시동생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다고,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며 실보단 득이 많을 거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가 띠동갑인 여자와 결혼을 시키려 하겠어요. 아래도 어린 것도 힘든데 위로라니. 저희에게는 시동생이 자식과도 매한가지였기에 마음이 더 심란했어요. 그 여자가 가고 난 후 시동생이 들어왔고 저는 그 여자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돌려주라고 말하고 종이 가방을 줬어요. 시동생은 선물 사온 성의가 있는데 아무 부담 없이 받아달라고 말을 했고 저는 아는 수 없이 옷장 안에 종이 가방을 넣어뒀어요. 몇 주가 지나고 시동생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번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은 시동생이 벌써 장가를 갈 때가 되었냐며 웃었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궁금하다며 설레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안절부절했어요. 지금이라도 미리 말을 할까 계속 고민이 되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털어놓을 걸 후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 아침이 다가왔고 남편은 시동생이 데리고 오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보고도 음식에 신경을 쓰라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도 여러 번 대었어요. 남편은 조심해서 하라며 자기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긴장을 하고 있냐며 핀잔을 주었어요. 잠시 뒤 시동생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여자를 살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라도 이것저것 물어보면 괜찮았을 텐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신경이 쓰여서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딸아이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분위기는 많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은 차를 마시며 그 여자에게 궁금했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우리 기철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12살 차이나요? 12살이요? 설마 아내는 아니겠죠? 네. 제가 하는 말에 너무 기분은 나빠하지 말아요. 우리 기철이 고작 이제 27 꽃다운 나이인데 39이라뇨. 이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놀라실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결혼 반대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에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두 사람이 콩깍지가 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기철이도 기철이지만 아가씨도 그 나이에 맞는 상대를 결혼해야지 어린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좋을 것이 있다고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철 씨랑 잘 살 자신이 있어요. 다시 생각하고 말 것도 없고 나는 무조건 반대니까 이제 그만 나가줘요. 남편은 자리에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난감했어요. 시동생은 난처한 얼굴을 지으며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좋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냐고 시동생과 그 여자는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는 주방에 들어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와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어 벌컥벌컥 마셨어요. 어디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냐며 노발대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냐며 당신 동생이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저에게 화풀이를 해댔어요. 저 역시 반대라고 말을 하며 한 사람만 하면 될 것을 두 사람이 똑같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제게 화를 낸 것에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던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시동생의 모습에 남편도 화가 났어요.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라며 호통을 쳤죠.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아이가 울면서 나왔고 저는 딸아이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든 딸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서는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는 남편이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있었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허락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짐을 싸들고 가버렸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며 남편은 시동생에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다음날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동생은 받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동생이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시동생을 만나 이렇게 나가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싸우더라도 집안에서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자신의 결혼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들어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 형님이랑 연 끊고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저랑 같이 지금 들어가요. 시간이 길어지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것 같았으면 어제 나오지도 않았어요. 형님도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시동생을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왔고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 마음은 아니면서 선뜻 예전처럼 살갑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한 집에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엔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더 약한 사람이 지게 되는 건가 봐요.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동서가 사는 집으로 시동생이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본인 입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놨다고 말을 하더니 정말 그랬어요. 전원주택인 집은 마당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집들이 초대해 갔다가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기까지 동서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시동생까지 케어하느라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이 아니었지만 동서내에만 다녀오면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고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저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손 윗사람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를 존대하며 잘 지내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근히 저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자신이 손 윗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저도 나이 많은 동서가 불편하듯이 동서도 나이 적은 형님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고 저는 동서에게 그 전날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가게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제삿날 저녁에 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 더 그랬죠. 장은 다 봐놓을 테니까 내일 오후에 들어와서 음식만 같이 준비해요. 그 정도는 시간 뺄 수 있잖아요. 예약 손님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해요. 한 달 전에 시아버지 길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음식하는 것이 문제라면 놔둬요. 여기 음식 잘하는 곳에 주문하면 되니까. 뭐라고요? 형님은 집에만 있어서 시간이 많겠지만 나처럼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음식 주문해요. 먹을 사람도 많이 없고 요즘은 그렇게 음식 주문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치여요.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요? 결혼하고 몇 번 지낸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시부모님이 없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살 거리더니 결혼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벌써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진짜 속이 가깝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지금껏 혼자서 해왔는데 이번까지는 고생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마음 상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요. 결혼에 반대했던 언제고 지금은 또 이 일로 시동생 부부가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며 시장을 다니며 조금씩 제사장을 받고 제삿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혼자서 할 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하나 더 있는데 혼자 하고 있으려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말이면 남편이라도 도와주겠지만 평일이라 회사 가고 저 혼자서 하고 있으니 괜시리 서러워졌어요. 찌짐을 굽고 나물을 볶고 탕국을 끓이고 온 집안에는 참기름 냄새,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학교를 갔다 온 딸아이는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고 물었고 저는 할아버지가 드실 거니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저 몰래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소쿠리에서 하나씩 몰래 빼먹었어요. 그렇게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기에 저는 보고는 모른 채 했어요.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술을 사왔고 제사상에 음식들을 담은 제기를 옮겼어요. 모든 것이 다 차려졌을 때 동선애가 들어왔어요. 저는 인사만 나누고서는 주방으로 들어와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동생이랑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필 오늘 예약 손님들이 많은 바람에 전 괜찮으니 형님한테 이것 좀 전해줘요. 저는 막걸리를 시동생에게 건넸어요. 시동생은 남편에게 갔고 주방에는 동서와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니 동서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나물들을 밥과 비벼 먹는 것을 좋아했던 시동생은 고추장을 넣어서는 맛있게 비벼서 먹었고
동서는 늦은 시간이라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못 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자꾸 일어나자는 눈치를 줬어요. 늦은 시간이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가자고 눈치를 주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어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내일 회사 가려면 일찍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형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 뒷정리 다 하고 나서 부르라고 말했어요. 동서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설거지통 안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 있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일부러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어요. 시동생과 같이 있을 때에만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동서가 얄미워서였어요. 제 예상대로 동서는 시동생이 있으니 군말 없이 설거지를 다 끝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줄 음식통에다가 담아서 건넸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에게 음식 장만하느라 고생했다며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됐으니 이거 뭐 가져가라면 돌려줬고 시동생은 왜 혼자서 다 하려 하냐며 받으라고 했어요. 동서네를 보내놓고선 저는 소파에 누워 다리를 쭉 뻗고 쉬었어요. 일찍 갈 생각에 일어났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서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티격태격 지내는 동안 몇 달이 지났고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좋지 않다며 아마 실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전부터 어렵다는 얘긴 들었지만 사람을 내보낸 만큼 어려운 줄은 몰랐던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매달 들어가는 곳은 많은데 남편이 다른 회사에 바로 취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거든요. 저라도 딸아이가 없을 때 일이라도 해야 하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남편을 실직하게 되었고 퇴직금과 집 담보로 빌린 대출금으로 사업을 하려다 그만 사기꾼에게 당해 다 날리고 말았어요. 이제 어쩔 거야. 당신만 믿으면 된다며. 그놈이 사기꾼일지 누가 알았겠어. 잘 알아봤어야지. 이제 우리 어떡해.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다가 다가 아니잖아. 나도 방법을 찾고 있어. 무슨 방법?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거야? 재촉 좀 하지 마. 내가 재촉 안 하게 생겼어? 그러게 사업은 왜 한다고 나서서는 그냥 작은 회사에나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면 좋았잖아. 나도 미치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저와 남편은 언성을 높여 크게 싸웠고 연락도 없이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딸아이가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시동생에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사정을 다 들은 시동생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를 했지만 시동생은 다른 방법이 없질 않냐고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저희 부부는 시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시동생 말처럼 다른 방법도 없고 앞길이 막막히 했기에 염치불구하고 시동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라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시동생은 지금껏 키워주신 은혜를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좋다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직장을 구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편안하게 있으라 말했어요. 저희는 그런 시동생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의견에 따라준 동서에게도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집안일을 해주었고 동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며 고마운 기색을 하더니 어느 순간 당연한 아들 여기고 저를 가정부 대하듯 하기 시작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도 많았어요. 화도 나고 속상은 했지만 괜히 이런 걸로 분란을 일으키기가 싫었어요. 어찌됐건 이 집에 빌부터 살고 있는 건 저희니까요. 제가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질 때 다행히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뛰듯이 기뻤어요. 몇 년만 더 일하면 눈치 안 보고 우리 가족끼리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만 기다리며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삼켰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조금 늦게 출근하던 날이었어요. 햇볕이 좋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동서가 쿵쾅거리며 제게 쫓아왔어요. 영문을 몰라 쳐다보고 있으니 들고 있던 니트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세탁기 돌렸어요? 세탁실에 있길래 왜요? 이걸 세탁기 돌리면 어떻게 해요? 돌려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눈깔 없어요? 손빨래 했어야지.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동서가 입고 있는 그런 니트랑 재질이 다르다고. 고급 니트를 세탁기에 막 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동서, 말이 좀 그렇네? 내가 뭘? 지금 좋은 소리 나오게 생겼어? 동서는 제게 말을 놓으며 제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를 질렀고 저 역시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널고 있던 빨래를 바닥에 내팽개를 치며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손윗 사람한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비싼 옷 망가뜨려 놓고선 뭘 잘했다고 고함이야?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을 것이지.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있다고 내가 우습게 보인다 이거야? 안 입고 오면 나가시던가. 누가 여기 있으래?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형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결혼할 때는 아이 많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자기도 아쉬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좀 봐. 내가 웃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동안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했구나. 그럼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그러지 말지 그랬어. 동서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길바닥에 나앉는다 해도 안 들어왔을 거야. 기철씨가 사정하는데 별 수 없잖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동서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집 없는 서름을 형제 집에서 당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열린 대문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렸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남자는 동서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다가갔고 동서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인지 그 남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며 팔을 잡아 끌어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 거라며 실랑이를 벌였어요. 저는 엄마라고 말하는 그 남자에게도 놀랐지만 어린아이도 아닌 다 큰 청년이라는 것에 더 놀랐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끌어내려 했고 그 남자는 버텼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고함을 지르며 그 남자에게 저 여자가 당신 엄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의 엄마가 맞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시동생이 들어왔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남자를 떼어내고 동서를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동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집에서 행패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자식이 엄마 집에 온 걸 어디에다가 신고해? 뭐?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이 내 엄마야. 야, 미친 새끼 다 봤네. 당장 안 꺼져?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 남자는 동서를 가리켰고 동서는 온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저 남자가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며 물었고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지. 저 정신 나간 놈 말을 믿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내가 말해주지. 나는 당신이 결혼한 여자의 아들이 맞고 지금까지 그 시골 구석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20살이 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데리러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별 수 있어? 내가 찾아오는 수밖에. 시골? 시골이라면 내가 그 집에 몇 번을 갔었는데 너 본 적 없었어. 당연하지. 당신이 올 때마다 난 다른 곳에 숨어 있었으니까. 뭐? 그럼 아빠는? 그건 저 여자한테 물어봐. 나는 아빠도 없이 태어나 저 여자 손에 버려져서 할머니 손에서 죽은 듯이 자랐으니까. 어쨌거나 나는 20살이 되면 이곳에서 살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 거야. 당장 못 일어나? 그 남자는 마당에 대자로 뻗었고 시동생은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도통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동생은 멀찍이 훌쩍이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사실대로 말하라며 동서의 몸을 흔들어댔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시동생이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자 그 남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고 시동생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서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고 친정 부모님이 지금껏 키웠던 것이다. 이 모든 걸 감쪽같이 속이고 시동생과 결혼을 했던 것.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동생은 동서를 끌고는 대문 밖으로 나갔고 저는 여기 일이 해결이 되면 연락이 갈 테니 그 남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한순간에 태풍이 지나간 듯 정신이 혼미했어요. 마당에 떨어진 빨래를 바구니에 다시 담고 있는데 퇴근을 한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시동생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아침이 되자 만신창이가 된 시동생이 힘없이 돌아왔고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가 시동생을 안았어요. 시동생은 남편의 품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시동생은 제가 준 물을 먹고는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냐며 울먹거렸어요.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동서와 그 부모까지 모두 다 용서를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하라고 했고 시동생은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결혼할 때 가슴 아프게 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다 지나간 과거일 다시 들춰내면 뭐하냐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동생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아작이 난 시동생과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남편.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다음날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밀어? 당장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정말 너란 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년이야. 양심에 가책도 없나.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지? 내가 억지로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네 발로 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긴 내 집이야. 나갈 사람들은 당신들이라고. 아니 이년이 내가 아직도 자기 밑으로 보이냐? 이 집 네 돈 주고 산 집 아니잖아. 월세잖아. 안 그래? 뭐?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보증금도 3천 주머니에서 나오고 다 알고 있고 나가려면 네가 꺼져. 자기 집도 아닌 주제 어쩜 그렇게 말끝마다 내 집 내 집. 인생 모든 것이 다 거짓인 주제. 누가 그래?
어느 미친놈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래. 너는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나이가 많은 동서가 결혼을 할 때 집이라도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동생과 동서는 동서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은 남편이 실직을 하고 퇴직금을 날리고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때 시동생에게 들었어요. 제가 동서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절대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시동생이 저만 알고 있으라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저는 그동안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자가든 월세든 시동생과 동서가 사는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니 미안해서였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동서는 끝까지 제게 자신의 집에 얹혀 산다며 무시를 했었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 동서는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방에서 누워있던 시동생이 여행 가방을 들고 와서는 동서에게 내던졌어요. 동서는 뻔뻔하게도 이대로는 못 헤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고 자신의 아들은 2번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시동생은 자식 가슴에 평생 한 맺히게 하지 말고 가서 엄마 노릇이란 잘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를 밀쳐냈어요. 얼마 후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했고 그 충격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런 시동생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 애를 썼지만 좀처럼 시동생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툴툴 털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 시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시동생은 생각외로 빨리 기운을 차렸고 저희에게 식당을 차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멍하니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의 말이 저희는 안도를 했고 발품을 팔아가며 식당을 차렸어요. 시동생은 그 일을 잊어버려 밤낮으로 식당 일에 매달렸고 지금보다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동생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웃음도 되찾고 활기차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시동생이 지금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는 곳이에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